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엠벌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제가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바쁘시기도 했고 동생들을 돌보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귀찮은 일이 아니었고 하나의 즐거운 놀이로 느껴졌죠. 그 시절에 그런 영향 때문인지 저는 성인이 되어 유치원 선생님을 준비했고 그 꿈을 이루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죠. 저는 그 누구보다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만족도가 좋았어요. 현실적으로도 보람 있는 일이었고 직업의 안정성도 훌륭했으니까요. 그야말로 저에게는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근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이들을 잔뜩 태운 버스에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 안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저와는 다르게 유독 평소와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한 명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버스기사 아저씨였죠. 무슨 일인지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눈빛도 퀭한 것이 무슨 약에 취해 있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살짝 걱정되기도 했고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차량도 아니고 유치원생 아이들이 수십 명 타고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님의 컨디션이 최악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쩜 그렇게 좋지 않은 걱정과 생각들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버스 기사님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기분이 나쁘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였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퍼뜩 기사님 쪽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사님이 눈을 감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죠. 그 모습에 기겁을 한 저는 곧바로 버스 기사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스쿨버스는 컴컴하고 어두운 터널의 벽면에 충돌했고 버스의 바퀴가 벽면을 타고 올라 그대로 전복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아주 큰 사고였죠. 사고 직후에 버스 안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으며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심이 되어야 할 어른이자 선생인 저는 부끄럽게도 그 누구보다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어요. 그저 내가 살았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게다가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보니 다리 쪽에 통증이 있었고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뒤집히면서 다친 모양이었죠. 그런 후에야 아이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 동물인지 그토록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이 된 저였지만 이런 위급 상황이 닥치자 저 자신을 먼저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살고 싶었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질 않았던 것이죠. 사실 미국의 유치원 교사들은 필수적으로 위급 상황 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습니다. 화재나 지진, 총격 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위급 상황에 대한 교육들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자 머릿속이 하얘졌던 겁니다. 그때 배웠던 위급 상황의 대처 방법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사고가 벌어진 이곳 터널은 지금 시간대에 많은 차량이 드나드는 곳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런 점들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터널이라는 공간 자체가 공간 감각을 일부 상실케 하여 위험한 부분들이 있었고 차들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 간혹 과속하여 이곳을 통과하는 차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한시라도 빨리 터널 외부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최악의 경우 과속 차량에 의해 2차 충돌 사고라도 생기는 날에는 저는 물론이고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버스는 완전히 옆으로 뒤집어진 상태였고 실신했던 기사님도 지금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지금 이곳에서 구호 조치를 취하고 위기를 극복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 기사님은 어떻게 하지? 저대로 두면 분명 목숨이 위험할 텐데. 아니야, 밖으로 나갔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할지도 몰라.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한 채 갈팡질팡했죠. 제가 버스 밖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지 말지를 고민하던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치원 스쿨버스의 경우 아이들이 탑승하는 차량이기에 특수 목적으로 구분하여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튼튼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차대와 철판을 미 육군 장갑차와 동일한 재료를 쓴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있을 2차 충돌 사고에도 튼튼한 차량이 버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이들이 다친 곳은 없는지 무사한지 걱정이 되었죠. 얘들아 괜찮니? 다친 친구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줄래? 선생님이 지금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뒤쪽까지 갈 수가 없어. 움직일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 대신 친구들 상태 좀 살펴줘. 생각보다 제 다리의 부상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통증과 움직임에 불편함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감각마저 희미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버스가 뒤집어져 위쪽이 찌그러지는 바람에 버스 내부의 공간이 좁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버스가 뒤집어진 위치상 2차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버스의 옆쪽에 충돌할 확률이 높은 상태여서 외부로 나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들은 버스의 외부로 나가는 것조차도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버스 출입문 쪽이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자 저는 다시 한번 정신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 문을 열려고도 해보았지만 성인 여성 혼자 찌그러진 버스 출입문을 힘으로만 열기엔 무리였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꼼짝없이 버스에 갇혀서 무슨 일이라도 당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러다가 문득 제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이 만져졌습니다. 이런 멍청한. 일단 무조건 구조대에 신고부터 해야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제야 사고 직후에 신고부터 하지 않은 스스로를 탓했죠. 휴대폰으로 신고하려는 찰나 저는 자연스럽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의 통화 가능 표시가 불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터널 안에는 위치적인 특성상 종종 휴대폰의 통화 기능이 불통으로 변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가 있는 위치가 그런 곳이었던 거죠. 정말이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외부로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도 못했고 구조대에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통신 불능 상태 때문에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최악인 줄 알았습니다. 5분 뒤 그 일이 없었다면 말이죠. 휴대폰만 붙들고 이리저리 만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저와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번 그 충격에 버스 내부에서 이리저리 부딪혔죠. 제가 생각하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터널에서 과속을 하던 차 한 대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저와 아이들이 타고 있던 버스의 옆쪽에 충돌하는 사고가 나버렸죠. 만약 그 차량이 마지막에라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더라면, 스쿨버스가 다른 차량보다 튼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2차 충돌을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도 에어백의 영향 때문인지 심각한 충돌이 아님에도 기절을 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저 차에 있는 운전자라도 정신을 차려준다면 지금 위기를 극복할지도 모르는데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점점 더 불안해져만 갔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대로면 2차 충돌뿐이 아니라 3차, 4차, 그 이상의 연쇄 충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서서히 정차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차량의 운전자는 터널임에도 과속하지 않았고 앞을 예의주시하고 왔는지 아니면 앞에서 충돌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인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비상등을 켠 채 하차했죠. 아시아 계통의 남자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이 아시아 남자가 무슨 일들을 하게 될지. 당연하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다는 것은 그 사고 현장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만약 그때 그 한국인 남자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처럼 살아 숨쉬고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당연히 아이들도 무사하게 구출되었죠. 당시 한국인 남자분이 사고 현장에 차를 정차하고 내려서는 버스 쪽으로 와서 우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차에서 비상용 망치로 유리창을 부수고 저와 아이들이 외부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는 혹시라도 다른 피해가 있을까봐 아이들을 제일 먼저 옆쪽 담벼락 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아이들의 안전부터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포에 떨며 무서워하자 그 상황에 아이들을 진정시키기까지 했죠. 아이들에게 태블릿을 건네주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아이들은 거짓말처럼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어린이 동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음악도 나오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와중에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유치원 선생인 저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 일련의 구호 조치들이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웠으니까요. 그러더니 이내 휴대폰 통화가 불능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더니 저에게 말했죠. 선생님, 제가 차를 타고 통화가 가능한 지역에 가서 이곳으로 구조 신고를 취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이곳에서 안전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짝 의심도 했습니다. 아니, 의심이라기보다는 너무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구조 신고를 해주지 않고 그냥 저대로 자기 갈 길을 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아무리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렇게까지 도와줄 의무는 없잖아. 그런 제의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10분 만에 이곳에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이들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죠. 알고 보니 버스 운전을 하던 기사분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파트타임 일까지 하면서 잠이 부족한 지경이 되었고 그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벌어진 사고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님도 무사히 구출되어 나중에 정신을 차리시고 연신 죄송하다며 사죄했죠.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런 위험 상황에 처한 저와 아이들을 구해주신 장본인인 한국인 남자분은 그 이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고만 해주고 쿨하게 가던 길을 가신 모양이었죠.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하는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완전히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다 저렇게 멋진 사람들만 있는 걸까요?